안녕하세요. 매일 공포학과 영상 업로드만 기다리고 있는 공포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보내드려도 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조금은 섬뜩하고 기이한 이야기라 조심스레 메일을 써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평생 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여동생을 키우시려고 열심히 택시를 모셨죠.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술은 아버지에게 배워야 한다며 이따금씩 아버지와 저녁에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쓰디 쓴 술을 대체 왜 먹나 궁금해하며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는 했는데요. 3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셨던 아버지이기에 매번 새롭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을 안 하시더군요. 회사 택시를 모시다가 개인 택시로 바꾸고 얼마 안 되었던 시점이었지만 그래도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한다고 매일같이 운전을 하셨거든요. 방 안에서 가만히 누워 계시는 아버지는 잠을 주무시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천장만 보고 계셨습니다. 일단은 학교를 다녀와야 하니 집을 나섰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죠. 그렇게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오니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나가지 않으시고 멍하니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아버지께 무슨 일 있으시냐고 여쭤봤지만 별다른 말씀도 없으셨고 평소와는 다른 아버지의 분위기에 어머니께도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죠. 주방에 계시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어제 별 희한한 일이 있어서 그러신 거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불안했지만 별 걱정 말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그냥 넘겨짚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출근을 하셨고 그렇게 제 머릿속에서 그 일은 해프닝으로 사라졌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녁에 아버지랑 술 한잔 하자고 하시더군요. 비록 아버지의 훈화 말씀이 길지만 맛있는 안주가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동생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희에게 대뜸 말씀하시더군요. 너희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이 아파도 절대로 자살을 하면 안 된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동생이나 저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옆에 계시던 어머니는 되려 한숨만 푹 쉬셨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여쭤보니 몇 달 전에 왜 하루 종일 가만히 계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늦은 저녁에 서울 강동구에서 여자 손님을 하나 태웠답니다. 보통 그 시간대에는 술에 취한 손님들이 많았는데 그 손님은 이상하게도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답니다. 오히려 너무 음침하고 어두컴컴한 분위기가 뒷좌석에서 풍겨져 왔대요. 하도 손님을 많이 태워봤으니 대충 사람의 성향 같은 것도 보이는데 룸미러로 슬쩍 보니까 초점 없는 눈이 계속해서 조수석 뒤에만 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손님 어디 가실 거냐고 물으니 경기도에 있는 한 야산을 말하더랍니다. 거기가 대충 어디인지는 알지만 내비로 정확히 찍지 않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더래요. 그런 곳은 장거리이기는 해도 당시 집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다시 서울로 오는 손님을 태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기가 어렵다고 정중히 양해를 부탁드렸는데 그 손님은 꼼짝도 안 했죠. 이제는 거기 절대 못 간다고 연거푸 말을 해도 듣는 척도 안 하고 계속 거기로만 가달라고 하더래요. 아무리 말을 해도 내리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내비를 찍으셨죠. 목적지도 없는 오발탄 같은 손님도 아니니까 오늘은 이 손님 마지막으로 태워다주고 집에 가자고 생각하고는 그냥 출발하셨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그 야산 근처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사람도 없고 마을도 없어서 그냥 어둠 그 자체였답니다. 어찌나 어두운지 옆에 있는 산이 새카맣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가는 내내 계속 룸미러로 손님을 봤는데 여전히 뒷좌석만 보고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표정만 짓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고 보니 주변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하다못해 가로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다 꺼져서는 주변에 있는 불빛이라고는 택시 전조등이 전부였대요. 그리고 그 손님이 돈을 지불하고 내리는데 거기서 아차 싶으시더랍니다. 그 여자가 어디 마을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야산으로 후레쉬도 없이 성큼성큼 걸어가더래요. 처음에는 대체 저기에 뭐가 있길래 가는 건가 싶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길도 어둡고 위험할 것 같아서 일단 내렸죠. 그리고 손님을 향해서 어디 가는 거냐고 위험하니까 돌아오라고 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걸어가더랍니다. 어디 도시괴담처럼 무덤으로 가는 손님을 태웠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돈을 다 지불했으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급히 집으로 차를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간에 택시를 운전하고 있으면 분명 손님이 없는데도 룸미러에 사람이 비쳤고 돌아보면 아무도 없더래요. 게다가 낮에도 운전하고 있으면 괜히 누군가 뒤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쎄하게 들었답니다. 당시만 해도 운전만 10년 넘게 했던 터라 그런 느낌은 단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는 악몽도 꾸기 시작했는데 그때 태웠던 여자가 나오는 꿈을 꾸셨답니다. 꿈속에 나온 그 여자가 그때처럼 아무 말도 없이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모습에 놀라서 일어나기를 반복하셨죠. 그렇게 며칠을 시달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운전대를 잡고 그 야산으로 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야산 앞에 도착했을 때쯤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한동안 갓길에 차를 세워두셨대요. 그날 봤던 것처럼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와는 다른 새로운 광경이 있었죠.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도로 옆에 걸려있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그때 봤던 손님 얼굴이 걸려있었고요. 곧바로 전화를 해서 자기가 이 손님을 태웠다고 말을 했더니 그 근처에서 여자가 자살을 했다고 하더래요. 혹시나 타살이 아닐까 싶어서인지 유가족이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걸었던 거죠. 그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오셨는데 그 다음 날에는 아무것도 못하시겠더랍니다. 아무리 기름밥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택시기사의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계셨는데 그날 처음으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결국 자기가 자살할 사람을 도와서 거기까지 데려다줬다는 생각에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셨죠.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술 한 잔을 드시더니 저희에게 딱 두 마디 하셨습니다. 자기 혼자 죽으면 상관없겠다는 생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 고통을 그대로 받는다는 걸 모른다. 행여 그런 불행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지옥 같은 고통을 받더라도 열심히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끔 다른 동료 택시기사분들이나 본인이 겪은 귀신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야기보다 소름 끼쳤던 이야기라 이렇게 제보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모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웬만하면 아실만한 대형 병원이고 이곳에서 벌써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와 똑같이 지금도 환자들 때문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 죽는 게 무서웠던 처음과 달리 지금은 그냥 환자 한 분 떠났구나 싶을 정도로 나름 담력이 강해졌죠. 하지만 아직도 적응 못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귀신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병원에서의 금기사항과 간호사들 사이에서의 소문입니다. 병원은 사람이 치료를 받기 위해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죽어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게는 하루에도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 선고를 받기도 하죠.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환자도 있지만 병실에서 죽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 내부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도 하죠. 저희 병원에 있는 입원병동에 한 호실에서 꼭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중환자실도 아니지만 유독 그 호실에서 사람이 많이 죽거든요. 그래봤자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죽을 만한 병이 아닌데도 꼭 거기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한 번은 파상풍이 심해서 들어온 사람이 전날까지 멀쩡했다가 다음날 갑자기 사망한 적도 있었죠. 그곳에 입원한 할아버지 한 분도 병문 안으로 온 가족들과 잘 지내다가 그 다다음 날에 돌아가셨죠. 문제는 이런 일이 이따금씩 아무런 마땅한 이유 없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간호사들이 군기가 빡세다고 하지만 사실 간호사들끼리 대화도 많이 주고받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병실 이야기가 간혹 나온다는 거죠. 특히 이 병원에 오래 계셨던 수간호사 한 분이 저 병실이 이상하다는 말을 했으니 꼭 그 병실에 새로 들어온 환자가 있으면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금기사항 아닌 금기가 하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층이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입원한 환자들이 사용하는 샤워실이 층마다 있거든요. 그중 한 샤워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 있습니다. 밤에 일하는 걸 나이트라고 하고 환자들이 잘 때 순찰 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걸 라운딩이라고 합니다. 야간에 라운딩을 하면 꼭 불 꺼진 복도에 환자 하나가 보이는데 환자가 그 샤워실로 들어간다는 거죠.
샤워실은 야간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따라 들어가면 그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간호사 중에 다음 인계자에게 쓰는 업무 일지에 그걸 써놓은 사람도 있었대요. 딱히 무서운 상황은 아니지만 새벽에 그런 광경을 본 간호사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샤워실은 사람이 들어갔다고 한들 절대 가지 않습니다. 아마 대형 병원이면 대부분 환자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방문객이나 환자들을 피해 사용하는 영안실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저야 딱히 갈 일은 없었지만 병원에 상주해 있는 직원들 말로는 그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요. 누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엘리베이터가 아래층으로 움직이거나 가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 목소리도 들릴 때도 있답니다. 심지어 직원 중에 일반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아서 거길 쓴 사람이 있었는데 분명 다른 층수를 눌렀는데도 영안실에서 내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제가 겪은 게 아니라 사실이다 아니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 이런 소문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야 직원들의 말이지만 저는 실제로 환자에게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응급실에서도 일해보고 소아과에서도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과 병동에서 일할 때 언젠가 어린 꼬마 환자가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그날도 나이트였는데 새벽에 갑자기 뛰어와서는 저한테 자꾸 이상한 아저씨가 가자고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치료 중에 약물이 들어가면 가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환청이나 환각을 보는 환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전혀 그런 약물 치료도 없었고 골절상으로 입원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자꾸 방 안에 검은 아저씨가 들어와서 가자고 하는데 엄마한테 말해도 듣지 않는다고 읍소를 하더군요. 그 새벽에 적잖이 달래서 재우긴 했지만 괜히 저승사자다 뭐다 이런 게 생각났습니다. 친한 동기한테 간밤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더니 대번에 그 아이인 걸 알더군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낮에 와서 자꾸 이상한 아저씨가 따라온다고 말했대요. 정말 다행히도 무사히 퇴원했지만 퇴원할 때까지 새벽만 되면 울면서 그 아저씨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저희 병원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제보를 했습니다. 사실 심하게 신체가 훼손된 응급 환자나 약물 과다 복용으로 들어온 환자들도 진짜 무섭습니다. 어쩔 때는 피 묻은 옷들을 병원에서 빨지 못해서 집에 가져와서 빤 적도 많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괴이한 현상들이나 소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무하면서 무서운 이야기나 기이한 일들이 있으면 추가로 제보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지금껏 살면서 잊지 못할 섬뜩한 경험담이 있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호텔이고 결혼식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상호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방학을 맞이해 알바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인터넷을 뒤졌지만 페이가 센 곳은 대부분 막노동에 가까운 알바뿐이었죠. 그러다 문득 호텔 알바 구인란을 보게 되었습니다. 워낙 없이 자란지라 호텔이라는 건 그냥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호텔은 돈 많은 사람 혹은 비즈니스맨들만 가는 곳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 구직란에 눈길이 갔습니다. 별 대단한 업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호텔에서 일을 한다는 건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환상이 생기더군요. 일단 간략하게 적은 이력서를 제출하고 다음 주에 바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텔리어나 리셉션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밤에도 일할 수 있냐, 음식 청소, 쓰레기 청소처럼 잡일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이 다였습니다. 애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단 모두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바로 근무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강남을 가다 보면 가끔 지나치는 그 호텔은 겉모습과는 달리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손님이 하는 대로 맞추는 게 당연한 서비스직이니 어쩔 수 없었겠죠. 제가 그곳에 있는 3개월 동안 하는 일은 정말 말 그대로 잡다한 일이었습니다. 청소하고 짐 들어주고 리모컨 건전지를 갈아주기도 했죠. 그리고 저에게 떨어진 특별한 업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룸서비스 음식들을 수거해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호캉스라는 단어가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호텔로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부자들만 호텔에서 하룻밤 놀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즐길 거리가 룸서비스였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맛집들이 질비해 있는데도 호텔에서 비싼 음식들을 방으로 시켜서 먹는 게 또 하나의 자랑거리였죠. 조금 특이했던 건 방에서 음식을 시키면 끌차로 음식을 가져다 줘야 했는데 그걸 수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10시까지 라스트 오더를 받기 때문에 그 전에 시킨 음식들은 투숙객들이 자기 전에 문 밖에 내놓거든요. 하지만 혹시나 안 내놓은 손님들이 있을 수 있어서 새벽 1시 정도에 모든 객실을 돌아다니며 밖에 나와 있는 그릇들을 수거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제가 일을 할 때는 꼭 자정이 넘어간 시간에 뒤늦게 손님들이 내놓은 그릇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일이 익숙치 않아서 졸음을 쫓아가며 그릇들을 수거하는 일을 했죠. 그러다 그 일을 처음으로 겪게 되었습니다. 20층이 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모든 층을 돌려면 꽤나 시간이 걸렸는데 꼭 6층에만 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소리를 인지하지도 못했지만 꼭 6층 끝에 방 쪽으로 가면 웬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히 객실 안에 사람들이 있으니 그 소리가 새어나올 수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소리를 명확하게 들었을 때 그게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정확히는 혼잣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확실히 들었을 때 들렸던 말을 정확히 묘사해 드릴게요. 이거 저거 힘들어. 왜 오지 못하는 거야? 정확히 이 말이었습니다. 그 앞의 말은 제대로 못 들었지만 왜 오지 못하는 거야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훌쩍 넘어가는 그 시간에 그런 말을 혼자 하고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객실을 열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일단은 그냥 넘겨 짚었죠. 당시 음식 주문해주고 식당을 관리하는 제가 매니저님이라고 불렀던 분에게 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둘이 담배를 필 때가 있었는데 어색했기 때문에 괜히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 말을 듣더니 그거 6층이지 라고 바로 말하는 겁니다. 놀라서 피던 담배를 빨지도 못하고 물고만 있었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시큰둥하게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뭔가 귀찮다는 식으로 대답도 잘 안 해주고 그냥 담배 끄고는 바로 들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상사였고 그리 편한 상대는 아니어서 그냥 따라가고는 별 다른 이야기는 묻지도 못했죠. 그러다 2달째 되었을 때 또다시 그 6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복도 전체에 웃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조금 가느다란 목소리였지만 예전과 똑같은 남자의 목소리였고 뭐가 그리 재밌는지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였습니다. 음식물을 수거하려고 끝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킥킥대던 소리는 점점 히킥처럼 소름 끼치는 소리로 변해갔죠. 그리고 완전히 끝에 다다랐을 때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호텔에서 일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 감정 같은 게 생깁니다. 마치 이 호텔이 내 것처럼 생각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뭔 말도 안 되는 직업정신이랄까. 그런 기분이 들면서 혹시나 비상구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초록색 비상구 표시만 빛나고 있는 계단 안쪽을 보면서 걸어갔는데 어둠 속에서 사람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센서등이 켜지고 저도 모르게 헙소리가 나왔습니다. 비상구 계단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를 거의 바로 앞에서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문을 열기 전까지도 그 소리가 들려서 만약 누군가 위나 아래로 갔다면 적어도 발소리는 들렸어야 했죠. 순간 벙 쪄서는 계단 위아래를 보고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곧바로 얼굴에 소름이 올라오더군요.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 누가 봐도 귀신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센서등이 꺼짐과 동시에 뒤로 돌아서 비상문을 열었습니다. 그 찰나에 뒤에서 잡을까봐 그 새벽에 복도를 미친듯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남은 층은 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호텔 밖으로 뛰어나와서는 집으로 갔습니다. 분명 머릿속으로는 나머지 층에 가서 그릇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도저히 갈 엄두도 안 났고 차라리 월급을 못 받는 한이 있어서라도 도망가는 게 나았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정신을 차렸는데 그래도 죄책감에 매니저한테
간단하게나마 문자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게 날이 밝았고 휴대폰을 켜보니 조금 있다가 와서 말하자는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엄청 혼날 걸 생각하고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호텔로 갔는데 매니저는 저를 보더니 그냥 담배나 한 대 태우러 가자고 하더군요. 흡연장에서 혼날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도 않았고 제가 잘못 들은 거라서 그런 거라고만 했습니다. 늦은 저녁에 호텔에 혼자 돌아다니면 원래 무섭다고, 그래서 겁 많은 사람들은 혼자 못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도 옛날에 복도 끝에 사람이 서 있는 걸 봤는데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봤다고 덧붙이더군요. 그런데 이건 본인 이야기고 직접 그 상황을 겪은 당사자인 저는 당초에 납득이 안 갔죠. 분명 사람 목소리를 듣고 비상구를 열었는데 사람이 없는 걸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 거라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중간에 말을 끊고 저번처럼 그냥 호텔로 다시 들어가더군요. 뭔가 숨기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내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3주는 더 그 짓을 해야 했는데 6층만 가면 끝에 방 쪽에 제발 그릇이 없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몇 번 그런 적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때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금세 잊힐 줄 알았는데 뭐만 하면 그때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아직도 떠오릅니다. 기괴하게 웃던 남자가 비상구 안에서 혼자 있는 제 옆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다시금 그때가 생각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찰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관할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여러분께 당부의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찰이 된 지 벌써 7년이 훌쩍 넘었고 오랜 준비 끝에 순경 공채로 들어오게 되었죠. 교통계에 있다가 기동대 생활을 잠시 했고 돌고 돌아 현재는 서울의 한 관할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해서 온 것은 아니었지만 교통계는 가장 힘들면서도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곳입니다. 중랑구면 중랑구, 금천구면 금천구에서 일어나는 별의별 일들을 밤낮 없이 처리해야 하는 일을 하는데요. 유독 이상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죽는 것도 못 봤지만 지금은 사람의 뇌가 흘러나오는 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냄새를 맡아도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익숙해졌죠. 하지만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일들은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오전부터 그날 오후까지 일하는 주간 업무와 오후부터 그 다음날 오전까지 일하는 야간 업무, 그리고 하루 휴식을 돌아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들은 낮에도 있지만 밤에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그렇죠. 제가 이곳으로 발령이 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언젠가 무전기로 들리는 지원 요청 소리에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삼중 추돌 교통사고였고 사망자까지 나오는 바람에 그 새벽에 사건 현장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은 서울에서도 교통량이 많기로 유명한 내부순환로였습니다. 사각지대가 있는 커브길도 많고 곳곳에 합류 지점이 많아서 사고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그런 사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는 순찰차를 몰고 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데 같이 지원으로 온 선배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혼잣말로 또 여기라며 혀를 끌끌 차시는 겁니다. 실제로 사고가 있었던 지점에서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말인 줄 알고 사고를 수습한 뒤 경찰서로 복귀를 했죠. 그런데 경찰서에 와서도 계속 다른 분들한테 또 거기서 사고가 났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담배를 같이 태우게 되어서 혹시 아까 그 사고 지점이 원래 사고가 맞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선배가 말씀하시길 그 지점이 유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유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거기가 커브길이다 보니 사고가 나는 게 아니겠냐고 되물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낮이든 밤이든 꼭 그곳에서 사고가 나고 사고 원인을 봐도 당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꺼림칙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원래 그런 곳이겠죠 하면서 넘겨짚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이번에도 무전기를 통해 교통사고 지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자가 도주를 한 건이었는데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혹시라도 다칠 수 있으니 최대한 조심하자고 생각하고는 사고 지점으로 가고 있었죠.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사고가 난 상태였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지점이더군요. 순간 선배와도 눈이 마주쳤지만
주치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질 겨를은 없었습니다. 일단 빠르게 사고 수습을 하고는 병원까지 안내를 하게 되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소름이 돋는 겁니다. 며칠 사이에 같은 지점에서 사고가 똑같이 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섬뜩했습니다. 물론 주치자가 도주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왜 하필 그 자리였을까 싶었죠. 그리고는 낮에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경찰서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이전 사고 정보를 조사해보니 이미 숱하게 그곳에서 사고가 났더군요. 게다가 그 근처에서도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귀신 들린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그곳에서 사고가 없지만 유독 그런 장소에는 진짜로 뭔가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아무런 특이 원인이 없는 곳에서 꼭 귀신 같은 이유로 사고가 나는 곳 말입니다. 제가 정확히 그 지점을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내부순환로에 사고 잦은 지점이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를 타실 경우에는 반드시 그 부근에서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교통사고 이야기만 했는데요. 경찰을 하면서 겪었던 일 중에는 참 신기하면서 무서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중 몇 년 전에 정말 소름 끼치면서도 안타까웠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보통 저녁이 되면 그 어디에서든 폭행 사건들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술에 취해 서로 싸우고 대충 합의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날도 폭행 신고가 들어왔다며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술을 먹고 주치자들끼리 싸우는 걸로 알았지만 가서 보니 웬 빌라더군요. 다시 확인해보니 집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던 거였죠. 일단 집으로 들어가서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정말 시겁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마치 무슨 의식이라도 하는 것처럼 집안이 온통 종교 물품으로 가득 차 있더군요. 기독교나 불교도 아니었고 이상한 그림들이 벽지에 도배가 되어 있었고 장례식장 향도 아니라 처음 맡아보는 걸 태우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죠. 들어가 보니 남편이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아내도 그 옆에서 울면서 앉아 있더군요. 집안에 뭘 집어던진 것처럼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혹시 부부싸움을 한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근데 정작 아내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부부싸움을 했는데 잘 해결했으니 그만 가셔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도 정신이 들기는 했지만 그대로 일어나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고요. 뭔가 꺼림칙했지만 저희로서는 그냥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동네 주민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저 집에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들어보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도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문 같은 걸 외운대요. 그리고 서로 싸우는 일이 많은데 어쩔 때는 남자가 여자를 때리지만 여자가 남자를 일방적으로 때릴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그 일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더 이상 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의 권한이 그리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그날도 주치자들을 처리하며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그 집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번에도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던 거였는데 빌라 입구에 들어서자 썩은 냄새가 진동하더군요. 냄새를 맡자마자 알 수 있었는데 분명 오래된 사체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선배와 같이 그 집 문을 열었는데 당연히 사람은 죽어 있었고 아내와 남편이 같은 방에서 같이 생을 마감했더군요. 여기서 깜짝 놀랐던 게 그들이 심취해 있는 종교 물품들을 나열한 곳 앞에서 둘 다 가슴팍에 부적 같은 걸 걸어두고는 죽었다는 겁니다. 살면서 그런 종교는 봤던 적도 들은 적도 없었고 그게 부적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 이 종교가 뭔지 두 사람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한 걸까 소름이 돋더군요. 마치 자신들을 재물처럼 바치는 것 같다고 밖에 안 보였습니다. 같이 있던 선배는 이런 일은 앞으로도 많이 볼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죠. 경찰을 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지만 지금도 잊히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보다 자신이 믿는 신이나 종교에 빠지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에 배달 대행을 하다가 겪은 끔찍한 기억을 보내봅니다. 당시 저는 어머니의 식당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서울 용산구에 있었고 배달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새벽 2시까지 음식 배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길도 헤매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3개월 정도 하다 보니 이제는 주소도 헛갈리지 않고 잘 찾아다녔죠.
하지만 배달 일을 하면서 조금 싫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야간에 배달을 하다 보니 조금 으스스한 곳들도 찾아가야 했거든요. 용산구가 서울의 중심이다 뭐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 쓰러져가는 맨션도 많고 다세대 주택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밤중에 가면 폐가나 흉가 못지않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중 제가 가장 싫어했던 오래된 맨션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은 요즘 건물과 달리 기다란 복도형의 양옆으로 방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마치 옛날 여인숙처럼 되어 있는 곳인데 너무 낡은 탓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죠. 그날은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 그곳으로 배달을 가게 되었고 평소와는 달리 왠지 모를 한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살짝 겁이 나서 이어폰에 음악 볼륨을 키우고 성큼성큼 걸어갔죠. 배달하는 곳이 5층이었는데 계단을 타고 한참을 고생한 끝에 겨우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을 돌아 주소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문득 무언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복도 끝을 쳐다보니 웬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머리가 길고 산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건 분명했죠. 순간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헙소리를 냈고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더군요.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손님 주소를 찾으려고 했지만 계속 그쪽이 신경 쓰여서 제대로 찾지도 못했습니다. 겨우 주소를 찾아서 던지다시피 음식을 가져다 놓고 뒤를 도는 순간 그 사람이 그 짧은 순간에 제 앞쪽까지 와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는데 그 과정에서 정확히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사자 갈기마냥 산발을 한 여자가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며칠은 안 씻은 것처럼 꾀지지한 얼굴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더군요.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모를 상황에 황급히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혹시나 따라올 것 같다는 생각에 최대한 숨을 죽이고 움직였죠. 한쪽 이어폰이 빠져서 대충 바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누군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이 떨려서 오토바이 키도 제대로 꽂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면서 전속력으로 어두운 골목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도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뒤를 돌아볼 용기는 없어서 최대한 밝은 곳까지 엑셀을 돌렸고 차선을 바꾸려고 옆을 보는 순간 그대로 오토바이를 반대편 차량에 내리꽂았습니다. 제 옆에는 아까 그 여자가 서 있었는데 오토바이 속도를 맞춰 옆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웅얼거리는 소리를 정확히 3번에 걸쳐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있어? 맛있는 거 있는 거야? 맛있는 거 있어? 그대로 사고가 나서 왼쪽 다리가 심하게 부러지고 골반뼈에는 금이 갔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는 내내 공포에 떨면서 아픔도 제대로 못 느꼈는데 문제는 입원을 하는 도중에도 계속 그 여자가 나오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 달을 넘게 악몽에 시달리는 탓에 일도 더 이상 못하게 되었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반년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글이라도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 식당도 다시 도와드리고 있고요. 물론 아직도 배달은커녕 밤늦게 돌아다니는 건 도저히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잠깐 치킨 배달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밤이면 어디가 되었든 무서운 건 맞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말이죠. 더군다나 오래된 맨션에서 저런 경험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하겠죠. 산발을 한 여자가 오토바이 속도를 그대로 쫓아와서는 맛있는 걸 찾는 게 더 소름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배달 대행 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귀신이든 빗길이든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